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타파하자라는 기획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거짓말 국민, 거짓말 정치, 거짓말 재판, 한국의 거짓말 문화에 대한 고발입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4년 위정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일본에 비해 172배입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미정죄는 일본의 430배입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 곧 무고의 건수는 500배입니다. 1인당으로 치면 1250배가 됩니다. 보험 사기가 만연해 있으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동차 보험, 교통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등에 걸친 보험 사기의 총액은 그 암수는 2014년 4조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배라고 하지요.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사기에 의해 줄줄 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밝혀진 일입니다만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33%가 사기에 의한 지급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하니 사회적 신뢰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70여 개 국가가 참가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률은 1985년만 해도 38%였습니다. 그것이 2010년까지 26%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비교에서 저신뢰의 사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 각종 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민사소송의 건수가 일본에 비해 4배 내지 5배나 높습니다. 세계에서 1인당 소송 건수가 가장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OECD 국가 내에서 한국은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거짓말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정치의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엽이란 사람이 민자당의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체중을 일부러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이 그에 속았습니다. 그 거짓말에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 나라의 정치는 거짓말의 거대한 행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거짓말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해군 함정 천안함이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폭침하였습니다. 해군 장병 40여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때도 온갖 유언 비어와 거짓말이 난무하였습니다.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한 물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시들어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결국 거짓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용 수술을 했느니 마약을 했느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온 나라에 가득하였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전국은 거짓말의 광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순실의 딸이 박근혜에 숨겨놓은 딸인지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구판을 벌였다고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행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에 나갔더니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색 천막이 아직도 쳐 있는 가운데 왜 안 구했나?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진상은 다 밝혀지지 않았나요?
보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구했나라니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 거짓말의 천막과 선전에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의 선전이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한 척 숨을 죽이고 지나쳤습니다. 모두가 죽은 영혼입니다. 혼은 죽었는데 육체는 살아서 흐느적거리는 좀비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좀비의 행렬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의 문화, 거짓말의 사회, 거짓말의 정치는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110년 전에 한번 망해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니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참담한 기분에서 저는 1904년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떠올렸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망국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 책에서 물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타락한 정신문화가 거짓말하는 악습이 이 나라를 망쳤다고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을 이처럼 결단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 그 첫째라 할 수 있다. 그 거짓말하는 악습을 다 열거하면 실로 한량이 없다. 위에서는 아래를, 자식은 아비를 속이는데 남을 잘 속이는 자를 총명하다거나 지혜롭다고 하며 잘 속이지 못하는 자를 반편이니 천진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남에게 속지 말라고 하며 성생이 제자를 교훈할 때도 거짓말로 칭찬하여 인간 천만사에 거짓말과 꾀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집안을 다스리고 거짓말로 친구와 교제하고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말로 세계와 교습하니 한두 사람이 사적인 일을 언론할 수도 없거니와 어찌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말하며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세계에서는 대한과 천국을 곧 거짓말 천지라 하여 공사나 영사를 뽑아보내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은 이마를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부임해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실로 부끄럽고도 분한 일이다. 청년 이승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능사로 여기는 나라, 다른 나라의 외교조차도 거짓말로 이루어져서 무슨 약조를 해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망국 직전의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다른 나라가 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청년 이승만의 절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 같은 거짓말의 문화, 거짓말의 정치, 거짓말의 외교로 전락하여서 이대로라면 필연코 또 한 번의 망국의 비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거짓말은 이 나라 사법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재판을 해야 할 이 나라의 판사들이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인지 거짓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엉터리 판결을 마구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합의부는 1941년에서 43년 사이 일본 제철에서 노무자로 일한 사람과 그의 자녀에 대해 신일본 제철이 1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일본 제철에서 일한 조선인 노무자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혹사당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세계가 분노하고 시효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보편적인 반인권 범죄의 피해자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시리즈 강의에서 이우연 박사가 관련 최고 전문가입니다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1937년 이후 해마다 10만여 명 이상의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필사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보다 높은 소득과 보다 좋은 직장을 찾아서입니다. 그 건수가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바로 전해인 40년에는 20만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쟁이 깊어짐에 따라 줄긴 합니다만 그래도 1944년까지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자발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와 별도로 1939년부터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본 회사들이 조선에서 노무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에서 41년까지 대략 17만 명이 그 모집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도착한 노무자의 3분의 1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일본 회사의 모집을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한 기회로 활용한 것이지요. 부작용이 심하자 1942년부터 총독부가 나서서 취업을 알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4년 8월까지 약 25만 명이 총독부의 알선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모집이든 알선이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노동계약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실시됩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전시동원 체제가 실시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시기적으로 보아 모집과 알선에 의해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갔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 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로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인 노무자들이 정상의 임금을 받지 않고 노예로 혹사당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학자들이 조작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집과 알선은 물론이거니와 징용의 경우조차도 임금은 정상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 점은 탄광과 공장의 임금 지불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우연 박사가 나와서 직접 소개해 드릴 겁니다. 노무자들은 임금 소득의 일부를 본가로 송금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우편함으로 송금된 액수는 1938년만 해도 연간 4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일본으로 모집이 시작된 1939년에는 갑자기 106만 엔으로, 1943년에는 452만 엔으로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혼란통에 미불임금이나 미불예금, 채권, 보험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불임금이라고는 하나 대개 1, 2개월의 소액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차 한국으로부터 제기될지 모를 청구에 대해서 미불임금, 예금, 채권, 보험 등을 금융기관에 공탁해 했습니다. 대략 2천만 달러의 총액이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예금, 채권, 보험 등이 그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미불임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국 정부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의 결과로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권을 포함한 경제협력 자금의 명분으로
3억 달러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보유한 일본의 기업과 회사, 정부에 대해서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당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장차 제기될 일체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이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청산한다는 명분을 붙여서 3억 달러를 일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일본 정부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가 민간에 보상을 행하는 것은 1975년과 77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보유한 대일 채권은 그로 인해서 얼추 청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 제외된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강제 연행설과 노동 노예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사태의 피해자와 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거액의 배상이 실시된 것도 한편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하등의 사전조사와 연구도 없이 그에 대해 추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대략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난 2005년부터 7년 사이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을, 부상자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을, 생환자에게는 연간 80만 원의 의료비 보조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지난 40년에 걸친 50년에 걸친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이 또다시 일본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대체 70년 전 자기 의사로 일본에 건너가서 공장에서 탄광에서 노동하고 임금을 받은 그 개인의 인생사에 대해 더구나 그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리로 추가 보상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수개월의 미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국민 정서의 기초에는 천박한 금전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무자의 동원 과정이나 임금 실태에 관해서는 나아가 1965년 양국 간의 청구권을 둘러싼 교섭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여러 논문과 책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의 언론은 그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거짓말 문화는 다름 아니라 언론이 조장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가장 고매하신 법관들조차도 거짓말에 기초한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 수준의 저열한 지성이었습니다. 당초 강제연행도 노예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수개월의 미불임금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의 시효를 둔 민간의 채권 관계였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으로 영구 청산하기로 합의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선 이 나라 정부가 2차례에 걸쳐서 보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적 진실과 과정을 초월하는 영구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로서 민간의 청구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니요. 저는 이 나라의 법관들이 이렇게까지 게으르고 무식하고 그리하여 오만한 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국민, 거짓말하는 정치, 거짓말하는 재판의 연원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고 굵은 뿌리가 있다면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반일 민족주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민족주의는 현재 한국인이 공유하는 가장 강렬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에서 발생한 민족주의는 성장하는 시민계급의 정치의식이었습니다. 봉건적 신분제, 절대군주제를 부정하면서 그에 항거하면서 시민 형성과 국민 통합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와 상이합니다.
시민 형성과 국민 통합의 역사적 역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입니다.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을 G20 하면서 과대평가하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다름 아닌 우리 한국입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적대적입니다. 격정의 분노가 언제나 앞섭니다.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지어지고 무분별하게 횡행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그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한국인은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부르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야만의 상단에 놓인 종족 간의 적대 감정을 두고 종족주의라고 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본을 가상의 적대 종족으로 상정한 종족주의입니다. 일본의 실체, 일본의 역사, 일본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일본을 가상의 적대 종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국제 감각은 반일 종족주의와 친중 사대주의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저열한 국제 감각에서 이 나라는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 이승만 TV는 앞으로 우리 한국을 다시 한번 망국의 길로 이끌지 모를 이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하고 타파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 40여 개를 차례로 소개해 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큰 격려와 비판, 큰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